한 여인이 눈을 감았습니다. 그리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. 한 사람은 스스로 독을 삼켰고, 한 사람은 외딴 섬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한 명은 천한 기생이었던 여자였고, 한 명은 멸시받던 승려였습니다. 살아온 길도 만난 적도 없는 두 사람.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봄에 거의 같은 날에 함께 쓰러졌습니다.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한 여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. 그 여인의 이름은 문정왕후입니다. 문정왕후는 왕비였지만 실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임금의 사랑도 든든한 배경도 없이 그저 자리만 높았을 뿐 조정의 힘은 다른 이들의 손에 있었지요. 그런데 임금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의붓 아들마저 8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. 왕위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돌아왔습니다. 이제 겨우 12살. 어린 아들을 대신해 그 어미가 발 뒤에 앉았습니다. 그날부터 조선의 진짜 주인은 그 여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손과 발이 되어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. 먼저 한 여자입니다. 이름조차 없는 계집이었습니다. 아버지는 벼슬아치였으나 그녀를 낳은 어미가 천했습니다. 그 시절 조선에서는 어미가 천하면 자식도 천했지요. 양반의 피가 절반 흘러도 소용없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. 그저 술이나 따르는 기방의 계집으로 보았을 뿐이지요.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는 다른 계집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기방의 한 사내가 들었습니다. 윤원형, 임금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었습니다. 다른 계집들이 그의 잔을 채우느라 바쁠 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. 그가 어떤 이름에 미간을 굳히는지, 어떤 이야기의 목소리가 낮아지는지, 그녀는 그 사내의 속을 읽고 있었습니다. 며칠 뒤 윤원형이 골머리를 앓던 일이 있었습니다. 한 벼슬아치가 그의 청을 듣지 않고 버티고 있었지요. 그녀는 그 자의 약점이 될 만한 소문 하나를 조용히 사람들 입에 올려두었습니다. 머지않아 그 벼슬아치는 제 발로 윤원형을 찾아왔습니다. 그 일이 있은 뒤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사내를 향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됐다. 이 사내는 이제 나를 다르게 본다. 그날부터 그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결국 그녀는 그의 첩이 되었습니다. 첩. 정실부인이 아니라 곁에 둔 계집. 천한 기생이 권세가의 첩이 되었으니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뒤집혔다 여겼겠지요.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. 그 집에는 이미 안방의 주인이 있었습니다. 윤원형의 본부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.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. 그녀가 손을 쓴 것 아니냐고. 증거는 없었습니다. 다만 비어버린 안방으로 걸어 들어간 건 그녀였습니다. 그녀는 이제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쥔 것일까요? 문정왕후의 친동생인 윤원형의 첩이 된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의 올케가 되었습니다. 발 뒤에서 나라를 움직이던 문정왕후는 함부로 궁 밖으로 나설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. 바깥 세상과 궁궐 사이에는 누군가 다리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. 그 다리가 바로 그녀였습니다. 그녀는 궁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. 문정왕후의 뜻을 바깥으로 실어 나르고 바깥의 소식을 궁 안으로 들여왔지요. 가장 높은 여인의 귀와 입이
바로 그녀였던 것입니다. 문정왕후가 나라를 쥐고 윤원형이 조정을 손에 넣자 그녀의 위세도 하늘을 찔렀습니다. 마침내 그녀에게 정경부인의 칭호가 내려졌습니다. 정승부인에게나 주어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부인의 자리였습니다.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기방의 계집이 조선에서 가장 높은 부인이 된 것입니다. 그녀의 집 앞에는 늘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. 벼슬을 얻으려는 자, 송사를 풀려는 자, 그녀의 눈에 들고 싶은 자들이었지요. 그녀의 집 곳간은 나라의 곳간보다 가득하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. 밑바닥에서 시작한 자신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그 순간, 그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. 이게 내 자리다. 누구도 빼앗지 못해. 자, 여기서 잠시 이 여자를 두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같은 시절 깊은 산 속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. 그 시절 조선에서 그와 같은 승려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했습니다. 나라가 부처의 가르침을 짓누르던 때였지요. 절은 헐리고 그들은 산에서 산으로 쫓겨났습니다. 그 사내의 이름은 보우였습니다. 어느 날 글깨나 있는다는 선비 몇이 그가 머무는 산사를 찾아왔습니다. 중 따위가 무슨 학문을 알겠느냐, 한번 놀려주자는 속셈이었겠지요. 그들은 일부러 어려운 글귀를 던지며 그를 시험했습니다. 그러나 산을 내려간 건 고개를 숙인 선비들 쪽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소문이 산을 넘어 퍼졌습니다. 금강산에 보통 중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, 글로는 당할 자가 없는 중이 있다고, 그 소문은 입에서 입을 건너 마침내 궁궐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.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 문정왕후의 귀였습니다. 그 여인은 남몰래 부처를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.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그 가르침을 그 여인만은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. 그 여인이 산속의 사내에게 손을 내밀던 그 순간을 보우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. 가장 높은 자리의 여인과 가장 낮은 자리의 승려가 단 하나의 꿈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. 그 여인이 손을 잡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끊겼던 승과가 되살아났습니다. 승려들의 과거 시험이었지요. 이 시험에 붙으면 나라가 인정하는 떳떳한 승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숨어 지내던 산속의 중이 나라가 보증하는 자격을 얻고 큰 절의 주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도망자처럼 쫓겨다니던 이들에게 다시 세상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놓인 것입니다. 헐리던 절들이 다시 세워졌고 보우는 조선에서 가장 큰 절, 봉은사의 주지가 되었습니다. 산속에 쫓겨나 고개도 들지 못하던 그가 이제 임금의 어머니가 부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.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이제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던 그날, 보우는 가만히 이렇게 읊조렸습니다. 나를 산으로 내쫓던 세상이 이제 내게 고개를 숙인다. 한 여자와 한 남자, 기방의 여자와 산속의 승려,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살아온 길도 정반대였던 두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 나란히 정점에 올라섰습니다. 그렇게 누린 세월이 짧지 않았습니다. 어린 임금이 자라 어른이 되는 동안 강산이 2번 바뀔 만한 긴 세월을 두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. 정난정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사람들의 절을 받았고 보우는 가장 큰 절에서 권력자들의 예를 받았지요. 세상은 이 영화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어야 합니다. 두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끈은 단 하나였습니다. 바로 문정왕후라는 그 여인 한 사람이었지요.
정난정의 위세도 보우의 영광도 따지고 보면 모두 그 여인이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. 한 사람의 그늘 아래 빌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끈은 생각보다 가늘었습니다. 세월이 흘렀습니다. 조선을 손에 쥐고 흔들던 문정왕후도 끝내 세월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. 어느 봄 그 여인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.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강산이 2번 바뀌도록 누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 여인이 눈을 감던 날, 두 사람의 세상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. 그토록 두려워하던 권력자가 사라지자 쌓이고 쌓였던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. 먼저 칼날이 향한 것은 그 승려였습니다. 선비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. 저 요사스러운 중을 처단하라. 한때 그 앞에 머리를 숙이던 자들이 이제 그를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습니다. 보우는 하루아침에 모든 직책을 빼앗겼습니다. 봉은사의 주지도 불교를 다시 세운 영광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. 그를 기다린 건 사형도 아닌 유배였습니다. 그러나 그 섬에서 보우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그를 지켜주던 단 한 사람이 사라지자 세상은 그를 살려둘 마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.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글이 있습니다. 인생이란 한바탕 헛된 꿈과 같고 죽음이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뿐이라는 내용이었지요. 한때 조선 불교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그러했습니다. 권력의 꼭대기에서 외딴 섬의 죽음까지. 그에게 찾아왔던 봄날의 영광은 그렇게 한 줌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는 정난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문정왕후가 떠나자 그 동생 윤원형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.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남매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정난정에게는 묻어두었던 옛일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윤원형의 본부인을 독살했다는 그 의혹, 한때 권세에 눌려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하던 그 일이 이제 그녀를 올가매는 죄목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. 정경 부인의 칭호는 거두어졌습니다. 그녀는 다시 첩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. 평생을 걸어 올라온 그 길을 단 며칠 만에 거꾸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입니다. 쫓기던 어느 날 평생 한 발도 물러선 적 없던 그 여자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. 빼앗기느니 내 손으로 끝낸다. 정난정은 스스로 독을 삼켰습니다.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여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 손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. 그리고 사흘 뒤 윤원형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. 한 여인이 눈을 감고 채 20날이 지나기 전에 천한 기생이었던 여자와 멸시받던 승려는 그렇게 같은 봄에 함께 쓰러졌습니다.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두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었을까요? 답은 하나였습니다. 두 사람이 손에 쥐었던 그 모든 것은 한 여인이 잠시 맡겨둔 것이었지요. 맡긴 사람이 떠나자 빌렸던 모든 것도 함께 거두어졌습니다. 남은 것은 독이 든 잔과 외딴 섬의 무덤뿐이었습니다.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우리가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, 자리, 이름, 사람들의 시선, 그것은 정말 우리 것일까요? 아니면 잠시 맡아둔 것뿐일까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물음 하나를 남겼다면 좋겠습니다.